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교원의 우종식 변호사입니다. 오늘 저는 약국생활법률, 약사법과 약사면허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체적인 내용은 약사법에 있는 약사의 업무 또는 중요한 조제라든지 의약품의 분류에 대해서 확인을 할 것이고요. 그 이후에는 요즘 예민하게 보고 있는 한약사와 약사의 면허 범위하고 어떠한 문제가 있었는지, 어떠한 쟁점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약사법을 알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부분은 제2조 정의 부분에 웬만한 부분은 다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의 부분이 그만큼 중요한 것인데요. 약사법에 있는 모든 내용을 한꺼번에 정리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약사법의 약사하고 저희 직업으로서의 약사는 다릅니다. 약사법의 약사는 일사자를 쓰고요. 직업으로서의 약사는 스승사자를 쓰고 있다는 것을 아실 분들은 다 아실 거고요. 그래서 약사법이 우리 약사만을, 그러니까 직업으로서 약사만을 위한 법이 아니라 약사를 포함한 그 약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정의 규정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2조만 다 완벽하게 아셔도 나머지 부분들은 어느 정도 유추가 다 가능합니다. 정의 규정은 그만큼 중요한데요. 정의 규정은 그 법령에 쓰이고 있는 용어의 뜻을 명확하게 하고 있는 규정이고요. 법령에 쓰고 있는 용어 중 개념상 중요한 용어, 그리고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와 다른 의미로 사용되는 용어에 대해서 그 의미를 명확하게 하고 법령을 해석하고 적용할 때 나타나는 의문점을 없애서 분쟁을 예방하려고 두는 것입니다. 그만큼 정의 규정에 있는 걸 아래의 다른 조항에서 해석할 때 쓰인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정의 규정은 제1조는 대부분 다 목적이 들어가 있고 2조에는 정의가 들어가 있는데 정의 규정은 총칙 규정의 일부로서 법령의 전체에 효력이 미칩니다. 법령의 특정한 조항에 대해 해석을 하는 경우에도 그 법령의 정의 규정은 해석 지침으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나올 모든 약사법에 대해서는 이 정의 규정에 있는 단어를 그대로 해석을 하면 된다는 뜻이죠. 정의 규정은 목적 규정과 함께 법령의 의미를 명확히 하는 입법적 해석 기능을 하고 있고요.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아래 나와 있듯이 법제처, 법령 위반 심사 기준에 이미 대법원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 입법부 모두 다 검토를 거친 내용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약사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오래면 약사법 시험 본 이후에는 아마 거의 처음이신 분들이 많을 건데 일단 약사법 2조 정의항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약사라는 건 일로서의 약사, 이 약사법의 약사죠. 의약품, 의약외품의 제조, 조제, 감정, 보관, 수입, 판매, 수여를 포함하고요. 그 밖에 약학기술에 대한 사항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의약품과 의약외품에 대한 거의 대부분 모든 일을 뜻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히 우리가 예민하게 지금 보고 있는 거는 조제와 판매겠죠. 조제 조항은 뒤에도 나오고요. 판매라는 건 수여를 포함한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직업으로서 약사라는 건 한약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외라고 돼 있죠. 그리고 약사에 관한 업무, 앞에서 살펴본 조제, 감정, 보관, 수입, 판매 같은 업무를 담당하는 건데 약사들은 한약 제제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직업으로서 약사는.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 제제에 대한 약사 업무를 담당하는 자죠. 그러니까 한약과 한약 제제에 대한 조제, 감정, 보관, 수입, 판매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합니다. 면허라는 거의 의미도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약국이라는 거는 약사나 한약사, 지금 아시겠지만 한약사들은 한약국을 개설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현행법상으로는 약사와 한약사는 모두 약국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여할 목적으로 의약품 조제 업무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판매업을 하면 판매하는 장소까지 이를 약국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의약품이란 무엇이냐면은 다음 강목에 있는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인데요. 약전에 있는 물품 중에 의약외품이 아닌 것, 그리고 사람이나 동물의 진단, 치료, 경감, 처치 또는 예방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 중 기구, 기계 또는 장치가 아닌 것. 결국은 사람들한테 사용 기계나 기구 같은 걸 제외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물건들은 의약품이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약이라는 거는 원래 없었던 조항인데 의약분업 이후에 지금 의약분업을 준비하면서 한약사 제도가 들어오면서 한약이라는 정의가 생겼는데요. 동물, 식물 또는 광물에서 채취한 것으로 주로 원형대로 건조, 절단 또는 정제된 생약을 말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생약들을 한약이라고 하는 것이고 한약을 다렸다 이런 거는 다른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한약 제제라는 거는 한약을 한방 원리에 따라 배합 제조한 의약품. 그러니까 생약들을 여기 나오는 생약들을 한방 원리에 따라서 배합할 제조한 의약품을 말하는 것이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약사와 한약사는 한약 제제를 모두 다룰 수 있습니다. 조제라는 걸 한번 알아볼 건데 많은 분들이 이제 약국 운영하시면서 저한테 자문도 많이 받으시는 것 중에 이제 조제라는 부분이에요. 누가 조제를 했냐, 어떤 게 조제냐 이런 부분인데 이런 건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또 강의를 해드리겠지만 기본적으로 정의 조항에서는 처방에 따라 2가지 이상의 의약품을 배합하거나 한 가지 의약품을 그대로 일정한 분량으로 나눠서 특정한 용법에 따라 특정한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약제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나중에 또 뒤에 부분에 한번 설명하겠지만 과연 조제냐 아니면 소분 판매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사님들이 그냥 직관적으로 아시는 부분은 다 정확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정의조항에 따라서도 판단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분 판매하는 건지 소분하는 게 과연 다 전부 조제인 거냐 그렇진 않다는 거죠. 미리 답부터 말씀드리면 한약제제 같은 경우는 소분해서 판매가 가능하잖아요. 이런 부분은 조제라고 판단하지 않고 소분해서 판매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복약지도, 이제 복약지도 부분도 이제 많은 약사님들이 내가 가끔 이제 약사님들이 만나실 많은 진상분들이 있겠죠. 그런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실 거예요. 나한테 복약지도 해주지 않았잖아. 라는 분들도 있어요. 실제로 그런 분들도 저한테 문의를 주시니까요. 근데 이런 행위가 복약지도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뒤에 복약지도를 어떻게 하라는 내용이 있지만 이 정의조항의 기초에서 전부 다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복약지도는 의약품의 명칭, 용법, 용량, 효능효과, 저장 방법, 부작용, 상호작용이나 성상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거예요. 대부분 이 내용을 요약해서 전달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전산봉투 쓰시면 전산봉투 앞에 찍혀 나오는 내용들 있죠? 그래서 이 내용들이 전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복약지도를 서면으로 할 수 있다. 근데 그 내용은 이 정의조항에 있는 내용들이 전부 다 들어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면허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약사와 약사 면허. 그러면 약사 면허는 어떤 것인가? 또 이제 부제가 있죠. 한약사 자격과 면허인데 약사 자격과 면허, 한약사 자격과 면허를 한번 이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비교하면서. 자, 직업으로서 약사가 되려는 자는 제가 자꾸만 직업이라고 붙이는 건 이 약사법에 있는 약사하고 직업으로서 약사가 다르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약사법을 다 한글로 뽑아놓으면은 일반인들은 잘 구별을 못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약사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정의조항에 있는 바대로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돼요. 업무 범위는 한약제제를 포함하고 한약은 제외시키고 그런 모든 이제 약사 업무를 맡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약학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해서 약학사 학위를 받아서 약사 국시에 합격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약사 면허를 받지 않은 자는 약사라는 명칭을 쓸 수 없다라는 조항이 있어요. 이 조항을 어기면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은 이 앞에 있는 약대 나와서 약학사로서 약사 국시를 합격하지 않거나 2호에 있죠. 외국 약대 나와가지고 예비시험과 국가시험을 다 합격한 사람이 아니면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면허를 받지 않았으면 우리나라 약사 면허를 받지 않았으면 약사라는 명칭을 쓸 수 없고요. 그래서 옛날에 문제가 됐었는데 우리나라 약대 안 나오신 분들이 한국에서 국시 치지 않고 약사라고 자기를 지칭하는 경우는 이것은 약사법 제3조 제3항을 위반한 것이 됩니다. 변호사들도 변호사가 아닌데 예를 들면 미국 변호사인데 미국 변호사라고 안 하고 그냥 변호사라고 하게 되면은 비슷한 조항이 있어서 처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라에서 주는 면허나 자격에 대해서는 그만큼 무게가 있고 그 자격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약사도 마찬가지겠죠. 한약사 면허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한약학과 졸업해서 한약 학위 받은 사람이 한약사 국가시험에 합격하면 주게 되는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한약사 아닌 사람이 한약사라고 한다면 처벌을 받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다 면허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면허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면허가 도대체 뭘까? 이거를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신 적은 없어요. 면허가 없는 사람은 하면 안 된다. 이 정도. 그러면 할 수 있는 일을 모두가 못하게 하는 일을 하게 하는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면허가 없으면 과연 할 수 없는 일들인가? 이게 좀 헷갈리시죠? 그래서 면허가 없는 사람도 할 수 있는 일인데 못하게 하는 건가? 아니면은 면허가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거냐? 이건 말이 비슷하지만 다릅니다. 그래서 뒤에를 한번 읽어보실게요. 의사, 약사, 한의사, 한약사 같은 보건의료인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업무에 대해서 면허를 수여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질서와 공익 유지를 위해서 금지시키는 행위를 풀어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은 여기 밑에 제가 풀어놨어요. 누구나 약을 조제하고 판매할 수 있어요. 아시겠지만 약 조제하고 판매하는 건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운전으로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운전을 하는데 그러면 뭐 면허가 없는 사람 운전을 못 하나요? 뭐 기계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조제를 못 하나요? 조제를 할 수는 있죠. 하지만 이거를 아무나 하게 하면은 큰일 난다 이거예요. 국가의 질서 유지와 공익상에 문제가 생긴다. 이래서 전체가 다 금지되어 있는 거예요.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인데 예외적으로 면허를 준 사람만 할 수 있다. 그래서 풀어준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뜻은 뭐냐? 다 누구든지 조제하거나 의약품을 판매하면 안 돼요. 면허를 준 사람만 판매할 수 있어요. 누구나 운전할 수 있어요. 하지만 누구나 하지 못하라고 막아놨어요. 면허를 받은 사람만 운전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약사, 한약사의 면허가 바로 그거예요. 다 할 수 있는 일이지만 묶어놓은 거예요. 다 금지시켜놨는데 면허 범위만큼만 풀어준다. 이 뜻이에요. 제가 운전면허 예를 들었는데 한번 살펴볼게요. 자, 버스 운전기사들이 가지고 있는 면허가 있겠죠. 대형 면허가 있을 거고, 폴크레인 있죠? 폴크레인을 운전하는 사람 굴삭기 면허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택시라든지 그냥 일반 우리 자가용 운전하는 사람은 일반 보통 운전면허가 있어야 돼요. 서로 다 운전면허예요. 말로 따지면 다 운전면허죠. 근데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자기 면허를 가지고 있는 것만 운전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포크레인 운전할 수 있어요. 조작할 수 있죠. 버스도 뭐 하면 할 수 있죠. 하지만 하게 됐을 때 그 위험성과 공익상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금지시켜 놓은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버스 운전기사가 우리 자가용 운전하는 일반 운전자한테 너네는 버스를 운전하면 안 돼 라고 하는 건 문제가 없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그 일반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굴삭기 운전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반대로 버스랑 굴삭기도 서로 다른 면허이기 때문에 서로 운전을 그 면허 하나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얘기를 하는 거는 뭐냐면은 제가 만약에 저는 2종 면허를 가지고 있는데 제가 버스 운전을 했어요. 그러다가 경찰에 단속을 당했어요. 그럼 저를 뭐라고 하겠어요? 저한테는 무면허 운전이라고 하겠죠.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다 누구나 운전을 할 수 있지만 자기 면허 범위 안에서 해야지 안 그러면 무면허 운전이다 라고 되어 있는 게 운전면허의 정확한 예예요. 운전면허가 다 범위가 정해져 있으니까 몇 인승 뭐 어느 정도 사이즈 다 정해져 있잖아요. 다 아시겠지만 약사면허랑 한약사면허, 의사면허, 한의사면허도 그렇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약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냐? 정의조항에 따라서. 그리고 한약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냐? 정의조항에 따라서. 우리 한번 살펴볼게요. 이 면허라는 거는 금지된 행위를 풀어주는 거예요. 그럼 면허 행위만 할 수 있게 풀어준 거죠. 약사라는 건 일로서 약사, 의약품, 의약품의 제조, 조제, 감정, 보관, 수입, 판매, 수여를 포함하고 그 밖에 약학계에 관련된 기술을 말하는 거고요. 기술에 관한 사항을 말하는 거고, 약사라는 건 한약에 관한 사항에 약사에 관한 업무, 한약제제를 포함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그리고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에 대한 약사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면허를 받은 자예요. 자, 요걸 합쳐서 볼게요. 약사, 직업으로서 약사죠. 한약에 관한 사항에 의약품, 의약외품의 제조, 조제, 감정, 보관, 수입, 판매, 수여를 포함한다. 그 밖에 약학기술에 관련된 사항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 한약제제를 포함하는. 이렇게 합쳐지는 거예요. 파란색의 정의를 그대로 껴 넣으면 되겠죠? 한약사도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의약품, 의약외품 제조, 조제, 감정, 보관, 수입, 판매, 수여를 포함한다. 그 밖에 약학기술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라는 것이 약사법 제2조 정의조항이에요. 그 면허라는 건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금지된 행위를 풀어주는 행위고, 이 각자 약사 면허의 범위는 위와 같고요. 한약사 면허의 범위는 아래와 같아요. 이거는 약사법 정의조항을 그대로 넣고 해석한 거고, 그 면허의 의미에 대해서 앞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림으로 살펴볼게요. 전부체가 다 금지되어 있는 행위예요. 의약품에 관련해서는 다 금지되어 있어요. 국민 누구라도 할 수 없어요, 의약품은. 그런데 한약사 면허, 약사 면허는 자, 한약과 한약제제는 한약사들 면허로서 풀렸어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한약사들이 마음대로까지는 아니겠지만 면허 범위 내에서 행동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약사 면허는 한약제제와 비한약제제, 의약품들을 합쳐서 다룰 수 있는 금지 행위를 풀어준 거예요, 나라에서. 시험 본 사람들의 엄격한 시험을 봐서 풀어준 거예요. 여기까지가 약사 면허와 한약사 면허, 이런 면허의 범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럼 우리가 이제 확인해 볼 부분은 이제 의약품의 분류예요. 과연 의약품은 어떻게 분류가 돼 있나? 우리가 의약품 정말 전체를 다 알고 있는 것인가? 사실 이 업무를 하시다 보면 의약품에 대해 분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 안 해보신 경우가 많을 거예요. 저도 그랬으니까. 근데 이제 법을 배우고 또 이제 사건을 접하다 보니까 의약품의 분류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고요. 제가 한 거는 제가 임의적으로 나눠본 거고요. 이 분류 안에 대부분 들어가요. 우리나라 법에는 나눠져 있는 의약품은 되게 짧게 돼 있어요. 작게 돼 있단 말이에요. 전문의약품, 일반의약품밖에 구별이 안 돼 있단 말이죠. 이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한번 살펴볼게요. 부제로서 한약제제의 조제 및 판매인데 한약제제를 조제하는 것과 판매하는 것에 대해서 재미있는 사례, 저한테는 재밌을 수 있는데 한번 살펴보시면 근처에 한의원들 한번 살펴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될 거예요. 약사법에 있는 약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한약이라는 거는 식물, 광물, 절단, 건조해가지고 만든 생약을 말하는 거고, 그리고 한약제제라는 건 한약을 위에 있는 생약들을 한방 원리에 따라 배합해서 제조한 의약품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의약품이라는 건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해서 식약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의약품을 말하는 것인데, 오남용될 우려가 적고 처방 없어도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 그리고 전문 지식이 없어도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 제형과 양리적용에서 인체에 묻히는 부작용이 비교적 적은 의약품들을 말하는 것이고, 전문의약품인 건 일반의약품이 아닌 의약품을 말하는 거예요. 이 정의 규정에 따르면 결국은 우리는 일반의약품을 먼저 골라내고 나머지가 전문의약품이 되도록 돼 있어요. 그 뜻은 우리나라 의약품은 일반의약품이나 전문의약품밖에 나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한약제제도 이 두 가지 분류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한번 의약품을 나눠봤어요. 나눠봤을 때는 일반의약품, 전문의약품, 한약이 있어요. 왜냐하면 한약이라는 것도 의약품이긴 하니까 새로운 정리 조항을 들어와서 일반의약품에는 한약제제인 일반의약품이 있겠죠. 그리고 한약제제가 아닌 일반의약품이 있어요. 그리고 전문의약품은 마약류, 한해마약, 한약제제인 전문의약품, 한약제제를 제외한 전문의약품, 오남용 의료의약품 이런 것들이 있어요. 한약제제가 아닌 전문의약품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양약이라고 대부분의 양약이나 생약제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한약은 이제 백방 안에 들어가느냐, 백방 안에 들어가지 않느냐로 따라서 나눠져 있어요. 다시 한번 더 깊게 한번 들어가 보면 한약제제인 일반의약품은 조제용 한약제제가 있을 거고 조제용이 아닌 한약제제가 있을 거고요. 한약제제를 제외한 일반의약품은 조제용 일반의약품이 있고 조제용이 아닌 일반의약품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제용이냐 아니냐로 나뉠 거예요. 사실 일반의약품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동일한데 조제용이냐 아니냐는 약간 이제 세법적인 문제도 있고요. 그 표시 기재에 이제 표시 기재가 좀 달라요. 껍데기에 적혀 있는 내용들이라든지 법적으로. 전문의약품이라는 건 모두 조제용이니까 당연히 처방 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한약도 처방 없이 조제 가능한 한약이 있고 처방 있어야 조제가 가능한 한약이 있어요. 이건 뭐 약사님들 중에 한약 조제권이 있으신 약사님들도 계시니까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나눈 거는 이 정도로 나눌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뒤에 한번 설명을 하겠지만 한약제제도 전문의약품이 있어요. 예, 나눠놓기는 했어요, 식약처에서. 근데 이제 아직까지 그런 제도가 정확하게 이용되고 있지 않는 거고요. 한약제제는 과연 전부 일반의약품이냐? 제가 말씀드렸죠? 한약제제는 전부 일반의약품이 아니에요. 이게 2013년 식약처에서 발간한 효능별 한약서 처방허가 신고 품목 발췌한 건데요. 여기서 마황이 들어갔다든지 아니면 특정한 질병 치료하는 이런 약들에 대해서는 전문의약품으로 구별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약제제더라도 전문의약품이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약제제는 다 일반의약품이잖아, 이렇게는 생각 안 하시는 게 맞아요. 근데 아직은 뭐 처방이 나오고 있지 않으니까 전문의약품에 대해서는 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죠. 심지어 이게 품목도 허가가 돼 있어요. 그럼 볼게요. 한의사는 그러면 한약제제 판매해도 되는 거 아니냐? 의약분업도 안 돼 있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아니요. 그러시면 안 돼요. 한의사는 한약제제 판매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많은 한의사들이 착각하고 있고, 약사님들도 이거에 대해서 이의를 제대로 제기하지 못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한약사 제도가 도입됐을 때는 의약분업을 전제로 했어요. 그리고 의약분업이 되면서 한약도 원래 분업을 준비를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의약분업을 하면서 의사하고 약사들에 대한 업무를 나누면서 한약사들도 한약 제제를 함부로 판매할 수 없도록 만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했냐? 예외적으로 한의사가 치료용으로 사용하는 한약, 자신이 치료용으로 사용한 한약 및 한약 제제를 판매가 아니라 직접 조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조제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처방에 따라 2가지 이상의 의약품을 배합하거나 그대로 일정한 분량으로 나눠서 용법에 따라서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목적으로 사용하게 하도록 하는 약제를 말하는 거예요. 한약제제 우리 소분 판매하는 걸 우리 한약제제 조제한다고 얘기하진 않잖아요. 그거하고 이거는 한의사가 조제하는 거고, 한의사들은 한약제제 조제할 수 있어요. 그 처방에 따라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처방에 따라서 조제하면 되는 거예요. 조제할 수 있다지 판매할 수 있다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도대체 어떤 차이가 나타나느냐 뒤에 보시면 돼요. 이미 한의사들이 한약제제를 판매하다가 처벌을 받았어요. 이거 이제 이 사례 읽어드릴게요. 한의원에 어떤 환자가 찾아간 거예요. 매선시술 받은 다음에 정보환에 대해서 문의하고 이거를 정보환을 판매한 거야. 정보환은 일반의약품이니까 판매를 했어요. 그래서 뭐 한의사는 소화불량 등 증상이 없더라도 나중에 배탈 났을 때 복용하기 위해서 처방을 요청한 것으로 판단하고 처방하였다라는 취지로 인정할 수 있는데, 자, 결국은 이건 뭐예요? 이거 한의사들 그 데스크에 있는 정보환이랑 일반의약품을 판매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일반의약품인데 판매해도 되느냐? 자기는 처방했다고 주장해요. 법원에서는 얘기했죠. 아무 증상 얘기하지 않고 통째로 일반의약품 정보환을 판매했다. 포장돼 있으니까. 이거는 자신이 치료용으로 사용하는 한약 및 한약제제를 조제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조제한 게 아니죠. 판매한 거죠. 한약제제 자기가 조제해야지. 그러면 거기 적혀있는 백방에 따라서 조제를 하셔야죠. 조제한 게 아니라 만들어져 있는 걸 그냥 판매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판매로서 처벌을 받았어요. 한의사가 한의원에 가서 얘기했어요. 나는 500알 단위로 되어 있는 정보환을 15개씩 소분해서 처방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조제 행위에 해당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법원에다가 얘기했죠. 500알짜리를 15알씩 나누면 이건 조제 아니야? 근데 약사님들 직관적으로 다 아시죠? 이거는 소분해서 판매한 거지. 이거를 조제했다고 우리는 아무도 얘기하지 않잖아요. 법원도 동일하게 얘기했어요. 피고인이 직접 조제한 정보환을 치료용으로 판매한 것으로 볼 수 없어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의약품 판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했어요. 그러니까 너네들이 한 거는 조제 아니야. 법원에서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정당해서 사실 오인한 위법이 없어. 항소심에서 이렇게 확정이 됐죠. 결국 한의사들 한약제제 판매하거나 한방파스 판매하죠. 이거 할 수 있어요? 안 돼요. 신고하면 처벌받아요. 행정처분도 나올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사님들도 잘 알고 계시면 되고요. 이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이의 제기하기 어렵다. 한의원에 뭐라고 하기 어려우면 자문 받으시고 문의하시고 아니면 도움 받으셔서 약사의 도움 받으셔서 신고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제서부터는 좀 민감한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앞에 부분도 좀 민감하다면 민감할 수 있는데 우리가 한약제제 부분을 좀 다뤘으니까. 그리고 한약사는 그러면 이거 잘 몰라요. 왜냐하면 젊으신 약사들, 저도 젊다고 하면 젊지만 일단은 약사가 된 지 얼마 안 되셨고 우리 선배님들은 한약 분쟁도 겪으셨고 의약분업에서도 다투셨잖아요. 이런 역사를 거치신 분들이야 잘 아실 수 있지만 그 이후에 약대를 들어오신 분들은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나중에 사건을 하고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됐기 때문에 기초적인 지식은 다 가지고 계시는 게 우리의 약사의 면허에 대해서 알 수 있고 그 권리를 찾는 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한약사 제도가 어떻게 도입됐고 약사법이 어떻게 개정됐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약사 제도의 도입 과정을 보면 다음과 같아요. 93년도에 약국에는 재래식 한약장 위에 한약장을 둬서 청결을 관리할 것 조항을 삭제하는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고요. 한의계에서는 약사들이 이제 한약을 취급하게 될 것을 이제 우려하니까 본격적으로 이제 한의학 분업이 일어날 것을 예감을 했던 거죠. 그래서 수업 거부하고 유급까지 하면서 투쟁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한약 조제권 수호를 위해서 이제 약사들은 또 다시 한번 약국 폐문 단행했고요. 그리고 보건사회부 의약분업 시행 한약 조제권 조정 약사법 개정안을 발표했어요. 9월 3일 날 개정안 발표를 했을 때는 이때는 한약사가 안 나타나요. 한약사는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약 조제권 계속 약사들한테 줘야 된다 하고 투쟁하셨다가 10월에 이제 보건사회부에서 한약사 제도를 갑자기 도입을 하게 된 거예요. 약사법 개정안을 발표했고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해서 94년도에 공포가 됐어요. 그러면서 들어온 게 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 해서 약사를 한약사 또는 약사 또는 한약사로 이렇게 개정하게 된 거죠. 그러면 제가 이 두 가지가 되게 중요한데요. 93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저도 겪지 못한 일이지만
9월 3일과 10월 8일 불과 한 달 사이예요. 지금의 보건복지부, 옛날 보건사회부는 어떻게 말이 바뀌었는지 볼게요. 93년도에는 보건사회부가 약사법 개정 방안 설명했어요. 한약 조제권, 이제 한의사들의 조제를 이제 약국에서도 이제 분업해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니까 의사 약사 구도와 같이 한의사 한약사 구도를 만들기 위해서 한약사를 두자는 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지만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타당성이 없다고 했었어요. 9월이에요. 그리고 한의사 한약사를 짝짓기 할 수 있도록 분포시키면 오랜 기간이 소요된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이제 시작도 안 됐고 멀었다 이거지. 그리고 한의학사를 또 배출해야 되는데 경제적으로 손실 요인이 많다. 그리고 별도로 한약사를 둠으로써 국민이 얻는 이득은 매우 적은 반면에 약사가 조제할 때는 뭐 지금이랑 크게 다른 거 없으니까 좋다. 지금이 더 좋다는 거예요. 한약 조제권 분쟁을 해결해서 한약사를 별도로 두는 건 한의사, 약사, 한약사 2중, 3중 업권 분쟁을 파생시킬 우려가 있다. 지금 바로 그 우려대로 되고 있죠. 지금 현재. 한약 조제권 분쟁을 해결해서 한약사 주대 줬다가 지금 한의사, 약사, 한약사, 물론 여기는 의사까지 들어가 있죠. 지금 첩약 급여가 때문에 다투잖아요. 2중, 3중, 4중이에요. 이런 분쟁이 발생했어요, 결국. 지금 예전에 한약업사 제도는 전문 인력이 부족했던 시기인데 지금 약사라는 전문 인력이 충분히 배출되고 있어서 이제 한약업사는 더 이상 배출하지 않아도 된다. 이거는 9월이에요. 근데 한 달 사이에 어떻게 된 건지 개정 방안이 다시 발표가 됐어요. 한약 조제 전문의는 한약사를 두기로 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의료제도는 양방이랑 한방으로 이원화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한방이 아니면 전부 양방인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약사, 한약, 양약 다 취급하면 관계 설정이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는다. 그래서 해결하려면 한약사 두자. 앞에라는 완전히 배치되는 말이죠. 한약이 양약과 달리 약하게 원리에서 사용되기보다 전통 한방 이론에서 사용되고 있어서 이런 측면도 고려해야 된다. 그래서 별도, 그러니까 완전히 양약과 한약의 원리가 다르다는 거를 인정을 하면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양약과 한약의 원리가 다르다고 인정해서 만든 제도예요. 이걸 왜 강조하냐면은 지금 보건복지부가 생각하시는 거를 이때에 그대로 맞춰서 그럼 차라리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제 사견으로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한약사 직종 신설로 한약보다 전문적으로 이수한 자가 조제하게 되므로 전문화와 과학화가 촉진될 거다. 자재 시비도 없어질 거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 뭐 때문에 뒀냐? 왜 부여하고 양성하기로 했냐? 한의사 제어방전에 따라서 한약사가 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려고 한 거예요. 이거 안 되고 있어요. 예. 그리고 한약사 면허는 대학에서 한약과정 이수하고 한약사 국시 합격한 자한테 부여할 계획이고요. 앞으로 이제 결정하겠다는 내용이에요. 이 앞에 개정 방안, 이 입법된 취지를 잘 살펴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한약사 제도는 한약 조제를 위해서 도입된 거예요. 그쵸? 이거는 그게 명확하죠. 입법 취지, 목적, 이 부분을 잘 살펴보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도입된 거고요. 이때 아까 말씀드린 한약이라는 개념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처음 들어오게 된 건데, 한약도 사람이 질병의 치료, 경감 예방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라서 약사법상 의약품이라고 보인다. 그래서 요거 한약이라는 제도 정의 규정을 넣자라고 한 거고요. 요거를 구체적으로 한약과 한약 제재를 나눴는데, 통상 한약이라고 부르는 것은 원료의약품의 개념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생약 개념이라고. 그리고 한약, 그런 의미 한약과 이를 제재화해서 한약 제재를 만들었을 때, 우황청심, 예로 든 게 우황청심하고 쌍화탕이에요. 이런 것들을 한약 제재로 두자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약사의 임의 조제가 금지되는 것은 한약이고요. 한약 제재는 일반 약품과 동일하게 조제 판매가 가능해요, 약사들은. 그리고 이때 한약사에 대해서는 아직 배출되지 않고 어떻게 교육될지 몰라가지고 정확하게 안 넣었지만, 적어도 한의사는 조제할 수 있는 건 한약과 한약 제재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자면 판매하시는 건 들어가 있지 않아요, 약사법상에. 조제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그럼 한약 제재는 무엇이냐? 자꾸만 어디서 누군가 한약 제재가 구별되어 있지 않아. 한약 제재 의미가 불분명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도입 취지를 보면 명확해요. 왜 그러면 한약 제재를, 한약을 한방 원리에 따라 배합한 제조한 의약품을 한약 제재라고 하며, 대표적인 한약 제재에서 우양청심원, 사물탕, 쌍화탕, 총명탕 등이 있습니다. 라고 보건사회부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제약업소에서 이미 제재학적으로 검토되어 직접 투여할 수 있도록 제조 생산된 제품이므로 이미 다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다 만들어져 있어서 별도의 수치나 법제에 대한 전문가 검토가 필요 없을 정도로 없다는 거예요. 별도로 검토하지 않아도 한약제재는 너무나 명확하게 나눠져 있고 제조되고 생산되고 있어. 지금처럼 구별할 수 없었으면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때는 명확했다는 거예요. 93년도에 약법을 만들 때는 무엇이 한약제재인지는 너무 명확하다. 그래서 별도로 더 할 게 없다. 수치 법제가 필요 없다. 이랬어요. 네. 그러면서 한약사, 약사 모두 취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한약사들은 한약제재 취급할 수 있다고 돼 있는 거죠. 네. 이렇게 만들어진 제도예요. 그러면서 한약사제도 도입이 되면서 이제 약사님들은 그때 약대생들도 있었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돼요? 기존에 약대 다니던 사람들한테 한약 조제권을 뺏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소급법은 금지되어 있어요. 헌법상 금지되어 있는 거고요. 대부분 아시겠지만 뭐 갑자기 법이 바뀌었다고 소급해서 과거에 있는 사람들 걸 뺏거나 하지 않아요. 지금 한약 조제권이 있으신 분들은 안 뺏기고 계속 가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이때 약대생들의 실내이익도 보호를 해야 돼요. 대부분의 실내이익이라고 하는데 나는 한약 조제권이 있을 거야 라고 믿고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법 시행 당시에 약대 재학 중인 자로서 보건사회부 장관이 정한 약학 관련 과목을 이수하고 졸업 후 2년 이내에 통과한 사람, 졸업하고 2년 이내에 통과해야 돼요. 이런 사람들에는 한약 조제권을 주겠다. 네, 마지막 학번 96학번인가 그러시잖아요. 네. 이분들한테는 한약 조제권이 있으시죠. 제가 거의 대부분 다 했어요. 이제 Q&A로 넘어가는 게, Q&A는 뭐 질문을 제가 따로 받진 않았잖아요. 근데 궁금해 하실 만한 걸 제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약제재와 생약제재를 구별할 수는 없는가? 아까 말씀드렸죠. 93년도에 법이 들어올 땐 한약제재라는 거 특별한 다른 법제가 필요 없을 정도로 구별이 돼 있어. 그러니까 너네들은 한약사들은 한약제재를 판매하도록 해. 그 예로선 쌍화탕, 총명탕 이런 게 있어. 이렇게 했는데 현재는 이제 아시겠지만 의약품도 많이 발전했고요. 의학기술도 발전하다 보니까 이게 과연 한약제재인가 생약제재인가 구별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생약제재라는 말도 사실은 법에는 없어요. 약사법에는 생약제재 이런 말 없는 거 아시죠? 이건 식약처에서 특별히 고시로 만들어낸 제도예요. 제도이자 언어예요. 이런 게 법에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더 혼란을 일으키기도 하는 건데요. 자, 한약제재가 허가 또는 신고예요. 의약품은 허가하거나 신고할 수 있기 때문에 생약제재와 한약제재를 구별할 수 없냐. 실제로 의약품은 어떻게 나눠진다고요? 전문의약품 아니면 일반의약품밖에 안 나눠져 있어요. 법상으로는. 그러면 허가 신고할 때 전문의약품이냐 일반의약품이냐로만 구별돼 있는데 과연 이거는 우리가 한약제재, 생약제재 구별할 수 없는 건가요? 네, 구별할 수 없는 건 아니고요. 구별은 할 수 있어요. 사실 지금 뭐 보건복지부에 질의를 하셔도 우리가 뭐 생리식염수를 한약제재냐 물어보면 생약제재라고 하시는 분들은 없어요. 하지만 이렇게 얘기하셔요. 한약제재와 생약제재를 구별할 허가가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약품이나 전문약품만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 해도 구별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애초에 법이 만들어질 때부터 한약제재를 구별해서 허가받도록 안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한약제재를 구별해서 허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지 우리나라 법제도상으로 쓴 일반의약품이나 전문의약품으로만 구별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이런 말을 반복해요. 앵무새처럼. 정확하게 이 사례랑 비슷한 사례가 있어요. 어떤 사례가 있냐면은 서울고등법원 2015년 6월 4일 날 선고한 2014 후 2029 판결인데요. 이게 무슨 판결이냐? 레일라, 신바로 등이 한약제재인지 생약제재인지 판단해달라고 한 거예요. 의사와 제약회사, 식약처 간에 다툼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레일라, 신바로 지금 한의사들 처방 안 하죠. 그때는 한의사들이 처방권을 갖게 해달라고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고시에 보면은 한의사들도 처방할 수 있도록 돼 있었던 고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의사들은 이거는 한약제재 아닙니다. 라고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던 거죠. 근데 결국 누가 이겼나?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의사협회가 이겼어요. 그래서 한약제재가 아니라고 판단받았어요. 레일라, 신바로가. 그리고 의사들만은 처방할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뭐
법상으로 약사들도 그래서 약사들만 취급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한약제제와 생약제제를 구별할 수 없는가라는 질문으로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왜 이런 문제가 생겼었나? 왜 생겼을까요? 지금 레일라라는 의약품을 조제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레일라라는 게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생약제제, 그러니까 생약들이 들어가 있어 뭐 추출물로 만들어 가지고 뭐 관절염에 쓰인다 이렇게만 알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레일라라는 거는 왜 이런 문제가 생겼냐면, 레일라라는 건 한의사가 만든 한약이었기 때문이에요, 처음에.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긴 건데, 뭐 대부분은 모르실 거예요. 저도 이 사건을 접하고 나서 이제 구체적으로 알게 됐으니까. 원래 레일라는 활맥모가주라는 한의사가 만든 비방이에요. 이 활맥모가주를 만들어서 요통, 변비통, 좌골, 신경통 등 근골격계 질환의 치료제로 만들었고요. 이거를 40년대 후반부터 50년대 초반에 만든 거예요. 이런 게 한약을, 비방을 만들어서 처방도 있었어. 아래 요 처방이 돼 있는 거 보이시죠? 이런 처방이었는데 제자가 있었어요. 그 중에서 제약회사에 이거를 만드는데 참여를 해서 레일라를 만들게 된 거예요. 그래서 특허권자인 이 의약품을 처음에 한약을 만든, 비방을 만든 한의사의 자제분들한테 얘기했죠. 레일라정 로열티는 앞으로 돈이 들어오면 송금해 줄게. 조용해지면 과거 펜제노믹스랑 맺은 계약을 H선생님 쪽으로 돌리마. 난 H선생님 욕되게 하고 싶지 않고 돈 문제로 H선생님 유족과 시끄럽게 하고 싶지 않다. H선생님 살아가실 때 이야기 되는데 그때는 거기까지 생각이 못 미쳤다. H선생님을 속인 적도 없고 실험 결과도 종종 보고했었다. 결국은 이거 만들 때 다 보고를 하면서 그 비방을 만들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결국은 한의사들 입장에서는 이거는 한약인 거예요. 그럼 이게 한약제제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거야말로 진짜 한약제제인지 생약제제인지 헷갈려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우리가 타이레놀을 한약제제냐, 이거를 답변 못하는 사람은 정말 이상한 거고, 레일라라는 거는 정말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법원까지 간 거고요. 신바로는 볼게요. 신바로는, 신바로 캡슐은 골다공증, 관절염, 디스크, 각종 골질환 치료제로 사용되나 추나약물, 양근탕, 청파전 등 제2병원. 이거 제2병원은 다들 아시는 그 병원이고요. 6가지 복잡 생약이다라고 하면서 녹십자 소속 개발자가 신약 개발자 워크숍 가서 개발사에 따르면 추나 약물은 제2병원 고유 처방으로서 오랜 인상 적용 경험이 있어서 뭐 이러한 골 재생, 신경 재생, 근육 이완정의 작용이 예상된다라고 발표한 적이 있어요. 이것도 한방병원의 비방이에요. 비방 야구 만들었어, 약으로. 그래서 판매하고 있어요. 그럼 이거는 한약이에요, 한약제제예요, 생약제제예요, 뭐예요?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소송을 간 거예요. 그런데 제가 결론은 말씀드렸죠. 누가 이겼어요? 의협이 이겼어요. 이거는 뭐예요? 결국은 한약제제 아니라고 판단받은 거예요. 이 정도인데도 한약제제 아니라고 판단받았어. 도대체 이거를 구별을 할 수 없다고 하는 거는 너무나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저는 약사이자 법률가로서 이해할 수가 없어요. 법원에서도 판단해줬는데 이렇게 했어요. 이거는 의사, 약사, 한의사, 한약사 모두에 적용되는 얘기예요. 약사법 등에 의하면 의학을 한방과 서양의학으로 구별하고 있으므로 한방 원리에 해당하지 않으면 모두 서양의학적 원리에 해당한다. 우리나라는 한방 아니면 양방이에요. 한방이 아니면 모두 양방이라는 거야. 한약을 원료로 하든 생약을 원료로 하든 한방 원리에 따라 제조하면 한의사가 사용할 수 있는 약품이고, 생약을 원료로 사용하면 의사가 사용할 수 있는 약품이에요. 이거는 양 당사자 다 인정하고 있었다 이거죠. 약사법 제2조 4조에는 해당하지만 6호의 한약제제에 해당하지 않는 서양의학적 원리에 따라 생약을 이용하여 제조된 의약품을 의미한다. 생약제제라는 건 한약, 아까 말씀드린 한약이란 원료 의약품으로서 한약을 얘기하잖아요, 약사법에서는. 그러니까 생약을 의미하는데, 그 생약을 이용해서 제조할 때 서양의학적 원리에 따라서 제조되면 생약제제, 한방의학의 원리에 의해서 제조되면 한약제제,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결국 이제 생약제제라는 명칭으로 표시한 것은 그냥 양약임에도 불구하고 생약제제라고 명칭으로 표시한 거에 불과하고, 생약제제가 한약제제에 대비되는 의약품 명칭으로 사용되는 게 적절한지는 이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 법원에서도 그런 거예요. 생약제제라는 법이 없잖아요. 법에 없는 거예요. 법에 없는 용어를 만든 거야, 식약처에서.
그러면서 한약 제제에 대비되는 의약품, 똑같이 생약으로 만들었지만, 한약이라는 생약으로 원료 의약품을 만들었지만 이게 생약 제제냐 한약 제제냐를 대비를 시키고 있잖아요. 이걸로써 용어가 너무 헷갈린다는 거야.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법원에서 얘기했지만 여전히 사용되고 있어요. 하지만 어쨌든 구별할 수 있다라는 게 기본적인 원칙이었고, 결국은 한의사가 생약 제제로 품목 허가 받은 걸 사용할 수 없다는 건 단순하다 이거예요. 일단 첫째로 제조업자들, 제약회사들이 한약 제제로 품목 허가 신청하지 않았어. 그래서 생약 제제로 품목 허가 아니 너네들이 한약 제제로 할 거면 한약 제제로 그러면 품목 허가 신청을 했었어야지 라는 거야. 그러니까 품목 허가 신청했을 때부터 그게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너네들이 얘기하는 그 의약품들이 한방 원리에 의해서 아무리 제조됐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법상으로는 품목 허가를 받을 때 한약 제제로 허가 받지 않으면 한의사들은 쓰면 안 돼 이거야. 여기 밑줄 쳐드렸죠. 제조업자가 한약 제제를 품목받지 않으면 한방 원리에 의해 제조된 것이라 하더라도 한의사가 이를 처방 등 한방 의료행위로 사용할 수 없어요. 이 얘기를 또 한약사로나 약사로 들어가면 제조업자가 한약 제제로 품목 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비록 한방 원리에 의해 제조된 것이다라고 하더라도 한약사가 이를 판매할 수 없는 거예요. 조제하거나. 둘째로 신바로 캡슐, 피고라는 건 여기서 식약처예요. 신바로 캡슐 허가 들어왔잖아요. 이때 스스로 식약처 스스로 이렇게 판단했다는 거예요. 서양 의학적 원리에 의해서 제조되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아 이거 그러면 식약처에서도 이거 보고 한방 원리에 따라 했네 했으면 어디로 가야 돼요? 한약 제제로 허가를 냈을 거예요. 근데 신바로 캡슐은 식약처에서 봤을 때도 서양의학적 원리에 의해서 제조됐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생약 제제로 허가를 받았다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정리했죠? 원리가 무엇이든 물론 이제 정의조항에는 이런 게 한약 제제고 이런 게 한약이다 이렇게 돼 있지만 법적으로는 원리가 무엇인지 따지지 않을게 한약 제제로 허가받지 않으면 한의사건 한약사건 다룰 수 없어. 이게 원칙인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넘어가 볼게요. 한약 제제는 식약처 고시에 따른 허가 과정과 제품명 자체로 구별이 가능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한약 제제들은 이제 식약처 고시에는 일단 첫째로 한약 제제들은 뭐를 기원명을 다 쓰도록 돼 있어요. 그런 허가 과정이 있고요. 제품명에는 옆에 그 기원을 써져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바나사심탕 가로치고 들어가 있는 거 보셨죠? 제품명이랑 가로치고 들어가 있는 건 다르잖아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법상으로 고시상의 한약 제제예요. 만약에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허가 과정에선 구별이 돼요. 근데 허가를 받았을 때는 일반약품과 전문약품으로 나눠져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한약 제제라고 따로 이렇게 뭐 나와 있지 않더라도 한약 제제는 다 구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구분해서 허가하지 않더라도 일반약품과 전문약품으로만 구별되어 있으니까 그래도 허가상 구별 안 돼 있어도 구분은 할 수 있다. 어떻게 구별할 수 있냐? 허가 과정이랑 제품명 그리고 허가증에 보면 다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사실은 현재는 많은 관계인들이 서로 토스를 하고 있죠. 적극적으로 대응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은 들지만 이런 부분을 알아두셔야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약 제제가 구별되어 있지 않아서 이거부터 구별을 해야 돼. 이거 이미 다 구별할 수 있어요. 법상으로는. 법원도 구별하는데 식약처가 구별을 못할까요? 아니면 약사나 한약사가 구별 못할까?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법에 따르면 다 허가 과정이 다 구별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럼 한약사의 한약제제 의약품 판매하는 거 요즘 많이 이슈가 됐고 제가 실제로 최근에 사건도 맡고 하나는 무혐의 받았었는데 보건복지부 요건 해석은 그래요. 이거 옛날 요건 해석 아니에요. 2020년 6월 5일 날 이때 어떻게 요건 해석했냐면 보건복지부에는 약국 개설자는 2조에서 규정한 면허 범위에 따라서 의약품을 취급해야 된다는 거예요. 약국 개설자, 약사 또는 한약사는 자기 면허 범위 안에서 의약품 다뤄라. 그렇게 해야 된다. 돼 있어요. 이거 보건복지부가 한 거예요. 다른 사람 한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상한 유권 해석 들고 나오면 얘기하세요. 최근에 다 그렇게 나오고 있으니까. 관계인자 보건소 등은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이거는 제가 일부만 딴 거예요. 일단 보건소인데 보건소에서도 보건복지부 약물정책과 한의학정책과에서 유권 해석했는데 약사법 2조 제2호죠. 2항이 아니에요. 2호에 의거해서 한약사의 면허 범위 내에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고 답변 받았다. 2020년 5월 26일이에요. 이런 것들을 이미 꽤 여러 차례 유권 해석을 받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행년지도 할 예정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심평원, 심지어 심평원에서도 최근에 유권 해석 받으셨는데 2020년 8월 6일. 이건 제가 받은 건 아니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성모 약사님께서 해주신 거라서 제가 많이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저도 이게 옳다고 생각하는 일이니까. 현재 적용되고 있는 약사법에 따르면 약사와 한약사의 직무 범위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다. 약사법에는 약사와 한약사의 직무 범위는 명확하게 구별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심평원도 알고 있어요. 보건복지부뿐만 아니라. 자, 그러면 이거 면허 범위 외의 판매인가? 우리는 면허 범위는 약사법 제2조 2호에서 명확하게 구별하고 있죠. 약사의 업무와 한약사의 업무, 면허 범위 다 나와 있잖아요. 면허 범위 외의 판매 행위죠. 한약제제가 아닌 의약품을 판매한다면, 물론 한약은 조제하거나 조제해서 판매하는 거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한약이를 뜻하는 건 아니라는 걸 아실 거예요. 그럼 면허 범위 판매 행위는 어떻게 평가되느냐라는 건 한의사의 엑스레이 골밀도 측정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있어요. 이게 비슷한 예가 될 것 같아서 제가 가져왔어요. 한의사가 엑스레이 골밀도 측정을 했어요. 엑스레이로. 이걸 했더니 법원에서는 어떻게 판단했냐? 행정법원에서 2016년에 판단한 거예요. 훈련되지 않은 분야의 의료행위는 면허를 가진 자가 행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무면허 의료행위와 달리 평가할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이 사건 행위의 위법성이 작다고 할 수 없다. 제가 흔히 얘기하는 레카를 제가 2종 면허로 레카 운전하면요, 전 처벌받아요. 왜냐면은 무면허 운전이니까요. 면허라는 건 그렇게 나눠져 있는 거고 명확하다 이거예요. 자, 요거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렇게 잘 제가 설명을 했는데도 왜 지금 현안, 이게 예민한 현안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심지어 일부 제가 약대생 후배들을 만나보면 한약사들이 일반 약품 판매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 후배들도 있어요. 아니라고 제가 알려주죠. 심지어 약대생들조차, 아니 어쩌면 약사들 중에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건 구체적으로 생각을 안 해보셔서 그래요. 이 다음을 이제 읽어보시면서 하면 한약사들은 왜 그렇게 얘기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법령 해석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시면 알 수 있어요. 법령의 해석 권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아요.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거를 원칙으로 해서 우리가 법을 해석을 해야 되니까요. 입법처, 헌법재판소, 법원 다 검토받았다고 했던 거에서는 중요한 게 뭐예요? 정의조항. 입법부에서는 정의조항이 앞으로 모든 걸 해석하는 기초가 된다고 하고 있어요. 법령 해석은 누가 해요? 검찰이에요? 아니요. 경찰이에요? 아니요. 변호사가 해요? 아니요. 그럼 누가 해요? 법원이 하는 거예요. 법률 해석을 포함한 법령의 해석 적용은 대법원을 최고법원하는 법원에 전속해요. 법원의 판단이 없다면 아직은 법령의 해석과 적용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거를 전제로 가셔야 돼요. 그리고 법을 해석할 때는 단순히 그 문헌, 적혀져 있는 글자 그대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입법 취지와 목적과 입법 영역 등을 다 고려해서 목적론적 해석을 해서 그 목적이나 입법 취지에 맞는다면 확장 해석이나 유추 해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입법 영역을 입법한 과정을 말씀드린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해석이 있어도 또 문헌 그대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입법 취지와 목적들을 고려해서 연관성에 따라서 논리적 의미를 밝히는 거는 체계적 논리적 해석 방법이고, 목적론적 해석, 체계적 논리적 해석하면은 된다는 거예요. 문헌 그대로 해석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지. 거기서 숨겨진 의미는 앞에 정의조항이나 입법 취지를 보면 알 수 있다라고 밝히고 있는 게 법원이에요. 이건 누가 한다? 대법원을 필두로 해서 법원에 전속되어 있는 거예요. 법원까지 가야 돼요. 이걸 꼭 받아야지만 법원의 법령 해석이 있었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한약사들은 왜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느냐? 한약사들은 일반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거다. 또는 또 이렇게 알고 있는 분들은 입법미비다라고 알고 있는데, 입법미비라는 건 정말 법에 없어, 법을 해석해도 공백이 있을 때 하는 얘기예요. 법령의 해석은 법원이 하는 건데 법원에서 아직 이 입법에 공백이 있다라는 판단을 한 적도 없었고요. 한약사의 주장은 이래요. 한약사는 약국을 개설할 수 있다. 이건 맞아요. 약사법 제20조 제1항에 있거든요. 그리고 약국 개설자는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 이건 약사법 제44조 1항에 있어요. 다 사실이에요. 한약사들 말만 따져보면 사실이에요. 그래서 결과는 한약사는 약국 개설자로 모든 일반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 라고 그 결론을 냈어요. 근데 이게 의문이죠. 과연 이게 이 두 조항만 합쳐서 이 법을 해석해야 되는 걸까? 그래서 여기서 목적론적 해석이나 다른 해석 방법들이 나오는 거고요. 법원 해석이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법원, 이거는 이제 제가 법조론적으로 법령을 해석을 한번 해본 거고요. 법원의 판단을 받을 필요는 있어요. 이렇게 하는 거죠.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재에 대한 약사 업무에 관해서 면허를 받은 자라는 거는 이 중요한 약사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의 면허 범위가 빠져 있어요. 이 앞에 해석에는 약사법 제2조 1호 및 2호가 빠져 있어요. 그 다음에 한약사가 약국을 개설할 수 있고 판매할 수 있다가 더해진다면 합쳐서 생각하면 간단하죠. 이 한약사 제도는 한약사들이 들어온 게 뭐예요? 한약 조제를 위해서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한약 제제 다룰 수 있게 해줬잖아요. 면허 범위는 한약과 한약 제제잖아요. 그럼 한약사들은 약국 개설자로 한약 및 한약 제제를 판매할 수 있다가 결론에 이르러야 되는 게 목동론적 해석 방법이에요. 이렇게 해석한다고 불리하게 한약사들한테 불리하게 유추하거나 확장 해석한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사실 그렇다고 볼 수 없어요. 왜 불리해요? 면허가 정확하게 나눠져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는 게 올바른 해석 방법이다 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러면은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제 한약사들의 주장과 저희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주장이 이렇다는 거예요. 입법 미비, 이건 한약사들 주장이에요. 여기에 논리에 전도돼 있으시면 안 돼요. 그거는 입법이 미비하다, 이거는 한약사들 주장이고, 이 법령 해석을 정확하게 해야 하면은, 입법 취지를 고려해서 하면은 처음부터 한약사들이 한약 제제가 아닌 양약을 판매하라고 만들어진 제도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 제도 들어오는 거 제가 다 연역 알려드렸고, 보건사회부가 어떻게 얘기했는지 얘기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입법 미비다라는 거는 입에서 얘기 안 하시는 게 저는 더 좋다고 생각해요. 이건 제 사견이에요. 제 사견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리고 다음은 한약사들이 하는 것 중에 이거 진짜 저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고 생각하는데, 안전상부 의약품은 아무나 파는데 왜 우리는 의약품 못 팔아? 이렇게 주장하는 한약사들도 있어요. 제가 한약사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건 아니지만 안전상부 의약품은요, 약사법상 이게 제도도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지만 안전상부 의약품 제도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외적으로 몇 가지 안전상부 의약품들을 팔 수 있는 거고요. 이 얘기를 한다면 저는 반대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냥 그러면 안전상부 의약품을 받을 수 있도록 너네들이 안전상부 의약품 허가를 받아. 안전상부 의약품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받으면 되잖아. 편의점 열거나, 그것도 요건이 까다로워요. 안전상부 의약품 하려면 뭐 24시간 이상 해야 되고 교육도 받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교육 안 지키는 분들 다들 그래서 신고하시는 거잖아요. 24시간 안 여는데도 신고해야 되고 뭐 몇 시간 이상 열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안전의약품 판매권자로서 판매하면은 이걸 누가 말릴 수 있어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충 의견, 이거는 위법성, 불법성과 처벌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자, 만약에 누군가를 처벌할 수 없어요. 그렇다고 이게 불법이 아니거나 아니면 위법하지 않다라고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 한약사들을 예를 들면은 처벌할 수 없다. 진짜로 처벌할 수 없다고 법원에서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더라도 결국은 그게 위법하지 않다는 거냐? 다른 얘기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상법에는 회사가 아닌 그냥 약사들도 상인이니까 장부를 만들고 보존할 의무가 있어요. 상법에 정해져 있는 건데 이거 우리가 상업장부 안 만든다고 처벌받아요? 아니요. 제재예요? 아니요. 그럼 위법한 건 맞아요? 위법한 건 맞아요. 법에서 하라고 하는데 안 했으니까 위법해요. 불법이에요. 하지만 처벌 아무도 안 해요. 처벌할 수 없어요. 설사 저는 법령 해석을 통하면 처벌할 수 있다 없다를 떠나서 위법하다고 생각해요. 그건 제 생각인 거고. 처벌할 수 없다고 법원에서 만약에 판단을 하더라도 이거는 불법이고 위법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처벌 가능성과 위법성은 다르다는 거예요. 모든 불법 행위를 다 처벌해야 되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오늘 제 강의를 다 들으시고 약사 면허의 범위, 그리고 한약사 제도의 도입, 그리고 한약사들은 어떻게 직능을 살려야 되고, 그리고 또 어떻게 지금 논리를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물론 적이라고 할 수 없죠. 동업 관계일 수도 있지만 서로 다른 면허끼리 서로 직능을 살리기 위해서 서로를 잘 알아야 되잖아요. 오늘 어떻게 보면은 약사 면허에 대해서 강의를 했지만 한약사 면허에 대한 강의를 한 거나 마찬가지네요. 하지만 이런 걸 잘 알므로써 우리가 앞으로 약사의 직능을 더 살리고 보호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교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